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유럽이 경제에 충격이 크게 왔어요. 금리를 낮추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패닉만은 막아야 된다. 그럼 뭐가 나오면은 좀 정돈이 되겠느냐? 지금 최근의 경제를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요, 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뭐 물론 그냥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 나쁘거나 더 나쁘거나 둘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거를 이제 너무 과열되거나 혹은 너무 냉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걸 좀 제어를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된다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움직이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좀 완만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경기 부양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정부가 뭔가를 하게 되는 재정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통화 정책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의 엔진으로 경제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0년 전에 우리는 이제 금융위기라는 큰 위기를 겪었고요. 그 이후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개의 엔진이 출격을 했는데, 사실 두 개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중앙은행이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풀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경제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 한 11년간 정도는 중앙은행이 거의 뭐 독박 육아를 했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게, 2011년에 한번 뭐 지금보다는 뭐 지나서 보면 양반이지만 그때도 좀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재정위기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3달 만에 32%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덜한 수준으로 빠지긴 했었죠. 왜 그때 그렇게 빠졌냐면, 두 개의 엔진 중에서 하나의 엔진이 제한된다는 뜻인 거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트리플 A를 잃었다는 거는 더 이상 앞으로 더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주도로 뭔가 하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줬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한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말 그대로 유로존 재정위기라고 하잖아요. 재정이 힘들어졌으니까 재정위기겠죠. 그럼 두 개의 엔진 중에 재정이라는 엔진이 꺼지거나 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기가 한번 다운됐다가, 그래서 남아있는 엔진인 통화정책이 더 출력을 끌어내면서 지금까지 좀 온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 뭐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하면 뭐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구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 그래 왔습니다. 실제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면요, 중앙은행이 위기 때마다 뭔가를 넘겨줄 거라는 약간 믿음이 생기고, 그게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게 2019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는 미국 경기가 다운될 거다라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됐을 때, 그때 경기 침체 우려감이었지 경기 침체가 확인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이 금리를 3번 낮춰줘서 또 그 위기를 좀 우려감을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경기가 나빠서 중앙은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봤을 때 위험을 이제 컨트롤해야 되니까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면 그래도 100만 원 전체를 몰빵한 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고, 사실 어떤 강세장에서도 20%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계속 좋기만 하고 시장이 나빠지려고 하니까 연준이 다시 돈을 풀고 하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니, 이 20%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아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도 이게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은행은 이제 신용 창출 기능이 있어가지고 돈을 돌린다, 뭐 이런 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왔다. 그럼 그 1억을 전체로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급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증금 형태로 어느 정도는 넣어두고 나머지 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증금의 비율을 넓혔다, 낮췄다 하면서 시장에 돈이 도는 속도를 중앙은행이 조절을 하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니까, 그 양적 완화는 이제 돈을 이제 쉽게 말해서 많이 찍는 건데, 한꺼번에 돈을 많이 찍게 되면, 지금이야 뭐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금융위기 직전에는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면 이거는 경기가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가장 두렵다는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저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찍어도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때 미국이 힘들게 관찰시켰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비율이 10%다. 지준율이 10%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억을 가져갔으면 1,000만 원을 중앙은행에다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1,000만 원 이상을 넣는 걸 초과 지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를 초과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초과해서 넣어둔다 한들 여기에서는 이자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현금 넣어놓은 거나 똑같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중앙은행에서 그때 IOER이라고 해가지고 초과 지준에 대해서 이자를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왜 이렇게 했냐면 돈이 나가는 걸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여기가 훨씬 안전하잖아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부도 위험은 제로인데 이자를 주니까 여기다가 돈을 좀 더 넣어두라는 거였죠. 근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통 뭐 1,000만 원에 8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뭐 보증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넓히면 월세를 조금씩 깎아주잖아요. 근데 깎아주는 게 보통은 은행 예금이 지금 예를 들어 2%인데 보증금이 기본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을 보증금을 하면 여기에는 5%만큼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예금에 넣어두시겠습니까? 보증금을 넓히겠습니까? 근데 이 집주인은 중앙은행이에요. 절대 보증금을 날릴 일이 없어요. 그럼 보증금 쪽에서 재테크를 오히려 하시겠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초과 지준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연준은 잘못 계산한 게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매력이 생겼으니까 한 이 정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를 그냥 초과 지준으로 가져가게 되는 요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 어려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되면 시중에 그 초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초유동성이라는 건 뭐 국채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거래가 워낙 많고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초과 지준으로 넘어가고 이게 돈이 좀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 필요한 자금들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산 긴축이라는 걸 해요. 시장에 나가 있는 돈들을 조금씩 걷어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들이 너무 슬림해졌어요. 수요보다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게다가 2019년 들어오면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 경기가 나빠지면 주식보다는 이제 국채 매력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높아지면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를 산 사람들은 뭐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이익을 보겠지만 새로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싼 이자의 돈을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부채가 많죠. 금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저리의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겠다 해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회사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이걸 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준이 그냥 비상금으로 마련했던 돈들이 사실은 굳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초유동성 단기 자금 그러니까 하루짜리 이틀짜리 짧은 시장에 공급해야 되는 돈들은 회사채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뭐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가면서 점점 시장에서 현찰이 줄어드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게 찾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게 작년 9월 정도부터 신호를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연준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단기 시장에도 돈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려운 말로 레포 개입이라는 건데 지금까지가 좀 어려우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 미국의 독특한 통화 정책 미국만 그렇게 합니다. 초과 지준에다가 이자를 준다는 거는 미국만 그렇게 하는데 미국도 금융위기 이후로 그렇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초유동성이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굳어가고 있고 이게 우리로 치면 지금 비상금으로 써야 될 현찰이 있는데 뭐 5%짜리 예금 이런 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가입을 하다 보니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별로 없는 상태죠. 그런데다가 회화채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을 하면서 그나마 있는 돈들까지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번 달 카드값을 메워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예금을 깨든지 주식을 팔든지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작년 말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현찰은 경제의 혈액인데 혈액이 좀 부족한 상황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도 연준이 그때그때 수혈을 하면서 약간 불안하지만 계속 좀 이어갔던. 왜냐하면 뭐 연준이 뭔가를 계속 수혈을 하고 있으니까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도 그만큼 수혈이 되고 있으니 가진 사람들도 지금쯤은 팔 때가 됐는데 그래도 계속 가니까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자,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됐던 거고,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아니 뭐야 계속 가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돼. 역시 뭐 미국 주식은 안전자산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고, 전염병이라고 하니까 가장 최근의 기억이 뭐 메르스는 이제 글로벌하게 갔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찾은 게 사스 정도인데, 그때도 크게 뭐 충격은 없었어. 그리고 지금 이게 중국에서 퍼진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좀 다른 나라는 할 수 없는 원천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물론 이탈리아도 지금 봉쇄를 했지만 중국의 봉쇄는 그냥 자기 아파트 단지도 못 나가는, 그 아파트 현관도 못 나가는 극단적인 봉쇄까지 할 수 있는 국가니까 거기서 좀 충격이 좀 오더라도 금방 지나갈 거고, 중국도 부양책을 쓸 거니까 뭐 1분기 정도 충격을 받고 넘어갈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저도 뭐 사실 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공급 충격이었잖아요. 중국은 세계의 물건을 사주는 곳이 아니라 세계의 물건을 만드는 곳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멈춘 거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케이스가 사스가 아니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자연재해 때문에 생활시설이 많이 파괴가 되는 건데, 이거는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못 오는 거니 지난만 되면 다시 금방 복귀를 해서 돌아가면 잠깐 뭐 1분기 정도 충격으로 끝날 거야. 그리고 한국이나 뭐 홍콩 정도로 약간 번지곤 있는데 이 정도는 뭐 큰 상황은 아니야 라고 해서 심지어 전 고점을 다시 금방 다 회복하는 그림을 가고 있었죠. 거기까지만 해도 위태위태했지만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라는 게 좀 시장의 조금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30분 한전 이후로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시장보다는 공장의 개념이었으니까 한국과 중국은 사실 같은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공급 라인이니까 뭐 비슷하게 갈 수 있겠다까지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미국까지 지금은 뭐 이미 미국이 지금 우리보다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도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보통 상업은행들이 자기가 이 정도 거래를 하면 이 정도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비상금조차 다 투자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로 다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소비 시장이 큽니다. 특히 뭐 중국만 해도 요즘 뭐 서비스업의 비중이 뭐 거의 뭐 40~50%대 올라왔는데 미국은 8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충격이었으면 뭔가 우리가 합심을 해서 뭔가를 하자는 건데 코로나 같은 게 모이면 안 되잖아요. 격리돼야 되고 뭔가 좀 활동을 멈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경제를 좀 죽일 수밖에 없는 처방이 세게 들어가야 되는 상태고, 그러면 소비까지 공급하고 수요가 같이 죽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좀 확산되는 거죠.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히 유럽은 정말 바이러스가 좀 어떻게 보면 퍼지기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도나 일단 유럽은 미국도 큰 나라고 중국도 큰 나라지만 미국과 중국은 물론 뭐 지방 정부의 권한이 굉장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 국가고 연방이란 게 있고요. 근데 유럽은 유럽 연합이 분명히 있지만 그건 연합이잖아요. 연합이고 국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리고 생겐 조약에 의해서 사람이나 물류나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동의 자유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유럽이 뭐가 문제냐면, 미국도 문제지만, 자, 유럽이
경제에 그 충격이 크게 왔어요. 크게 오면 두 가지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뭐 재정을 동원해서 이걸 좀 막아야 되고, 금리를 낮추든지 뭔가를 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도와줘야 되는데, 유럽은 재정 정책이 사실상 막혀 있어요. 사실상 막혀 있고, 금리를 낮추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0.6, 0.7로 간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201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9번이나 올렸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유럽은 내리기만 내렸죠. 그러면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하고 미국의 채권 금리 차이가 이 그래프 보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독일은행이 있고 미국은행이 있어요. 어디다가 예금을 할까 봤는데, 독일도 뭐 굉장한 나라고 미국도 굉장한 강대국이니까 둘 다 안전하겠지라고 봤는데, 미국에 가입하면 금리가 뭐 1점 몇 프로를 준대요. 근데 독일 거를 가입하면 마이너스 금리랍니다. 그러면 제정신이면 독일 거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채권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 건전성만 나빠지는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사실 중앙은행이 그걸 몸빵을 해왔던 건데, 이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재정정책을 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가 더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사실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유럽이 이제 크게 위험을 받으니, 지금 현금 비중이 거의 없고 거의 풀로 들어간 상황에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주식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금을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최소한의 안전 것도 없이 뭐 그때그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커지고, 이게 동아시아의 일시적 공급 충격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전 세계를 이게 돌아다니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물론 여름이 되고 하면 계절성 독감이 이제 계절을 타는 이유가, 날씨가 좀 25도 정도 넘어가면 바이러스가 쉽지 않으니까 많이 소멸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이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남반구는 또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나 브라질 같은 데로 갔다가 다시 우리가 겨울이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장기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요가 계속 제한된다면,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이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려면 이 위험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 지금은 믿을 거는 현금밖에 없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진 걸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 중에서는 심지어 뭐 금도 있고 국채도 있고 뭐 주식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도 많이 올랐으니까 가장 먼저 던질 수밖에 없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달러의 움직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3월 3일부터 긴급 회의를 열고 인하를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긴급 회의를 해서 막 2, 3일 전이었는데 그나마도 긴급 회의를 해서 남아있는 금리를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처음에는 3월 초부터는 달러가 좀 약해지는가 했다가, 이 위기가 생각보다 커지고 달러가 약해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오일 쪽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포가 좀 커지면서 지금은 이제 달러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거를 지금 다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거긴 우리나라 주식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지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다 팔고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이, 이 패닉이 그럼 뭐가 나오면은 좀 정돈이 되겠느냐라는 게 궁금하실 건데, 어제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FDA 관련해 가지고 나름 중요한 걸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는 더 많이 빠졌죠. 실망했다는 겁니다. 별로 내놓을 게 없는 거고, 그럼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건데 문제는 지금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뭔가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사를 하고 한다 해가지고 경기가 당장 살아날까? 살아는 나겠지만 지금 당장 효과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지금은 뭐 이자가 높아서 임대료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매출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어제 미국이 장 마감하기 직전에 상원에서 지금 미국인들한테 현금을 뿌릴 수 있는 법안이 좀 통과가 되면 약간 반전을 했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이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네, 이걸로 바닥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그나마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방역 이외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뭔가 돈을 좀 꽂아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시장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단기 자금이 정말 급하잖아요. 달러가 없거든요.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많은 줄 알았더니 자기 사정이 있어가지고 풀 수가 없고,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도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달러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고, 위기를 넘길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얻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흑자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닥치고 현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단기 시장에 하루에 얼마 한도로 연준이 개입하고 있는 게, 한도가 뭐 처음에는 뭐 하루에 1,750억 달러였다가 그게 또 5천억 달러로 늘어났다가 지금 오전 오후 5천억씩 해서 1조 달러가 됐어요. 그래도 모자란 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제한으로 가야죠. 무제한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항공사들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고요. 얼마 전에는 김포공항, 제주공항에서 국제편이 한 편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기업과 산업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해서 진짜 리세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금융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아직 뭐 우리나라 IMF 때처럼 알만한 대기업들이 막 하루아침에 몇 개씩 쓰러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게 장기화되면 이 기간에 장사 없다고 하나둘씩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회사들의 회사채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신용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럼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면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중앙은행이 그게 설사 회사채가 됐다 하더라도, 회사채는 지금 중앙은행이 살 수가 없거든요. 연준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은 하기로 했고 일본은 하고 있는데 연준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권한을 줘서 최악의 경우에는 연준이 뛰어나가서 이걸 바닥을 받쳐준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지 않으면 시장은 공포에 질려서 절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지 않을 겁니다. 서로가 지금 남의 입에 있는 걸 빼오기 바쁘지, 지금 뭔가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이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시장에 대한 개입을 무한대로 늘리고, 그리고 더 이상 중국이나 한국, 뭐 이탈리아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물려있는 거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통화 스와프가 주요국들끼리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좀 약간 주요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변방의 느낌을 갖고 있는 국가들까지 미국과 통화 스왑을 걸고 강력하게 금리 인하나 이런 정책을 좀 써야 돼요. 왜냐하면 뭐 미국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양자 완화나 이런 걸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환율이 너무 올라버리면 또 IMF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미국이랑 서로 연결해주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통화 스와프가 나와준다면 뭔가 경기 부양을 할 때 부담이 좀 덜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미국 월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올라가고 며칠 안에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일단 시장의 바닥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전망이나 강의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뭔가 하나 뉴스를 분석해서 올리면 그 다음날 뭐 코스닥이 뭐 두 자릿수로 빠지고 코스피도 뭐 5, 6%씩 빠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럴 때는 차라리 덮고 있고 기다리는 게 답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의 뉴스는 찾아야 된다. 단기 시장에 대한 연준의 무제한 개입과 그리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회사채 시장에 대한 연준의 개입 권한을 얻는 것, 그리고 브라질이나 한국 같은 이제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가 걸린다면 2008년에도 그랬거든요. 이런 비슷한 조치, 뭐 타프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통과가 되면서 일단 저점은 잡았습니다. 뭐 그때부터 뭐 V자 반등이 나오고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이 패닉이 멈추는 거는 그 신호를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믿는 거는, 시장이 기다리는 건 코로나 이거 언제는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한 달 후에 잡히든 보름 후에 잡히든 간에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시장의 패닉을 연준이 무제한 보증하겠다는 그 시그널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줬다가 저거 줬다가 계속 틀리면 오히려 더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약간 그래요. 진짜 원하는 거는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이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그 기간이라도 설사 한 달 안에 모든 게 진압된다 하더라도 한 달도 못 견딜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위험을 연준이 막아달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막아달라는 것이고 그게 보증이 돼야 이제 이 밑으로는 안 빠지겠지라는 생각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투심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이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풀어놓은 대책들과 뭐 이런 많이 엄청나게 풀어놓은 돈들이 그때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솔직히 버블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공포 때문에 어떤 거를 줘도 뭐 그냥 다 눈에 안 보이. 지금 당장 있기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언제 나올지는 뭐 저도 알 수 없고. 근데 사실 이건 코로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연준이 됐던 각국 주요국들이. 그래서 이번에 주요국들이 화상 회의도 하고 지금 연준도 거의 주말 반납하고 일을 하고 있고 주요 은행들이 지금 하루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본다면 뭐 크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이게 길어진다면 이 패닉은 생각보다 좀 더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좀 위험한 곳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충분히 위험한데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공포를 좀 키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 그 달러 말씀드렸는데 달러에 보면 이제 근본위가 깨지면서 그런 문구가 들어왔죠. 신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인간 위트러스트라는 문구가 지금도 새겨져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앙은행한테 모든 거를 기대면 안 되지만 지금의 이 패닉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연준 안에서 우리는 일단 믿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신호가 나오면 회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회복은 이제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성을 잃는 시장에서 진정을 시키려면 이 조치가 필요하고 이 뉴스를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언제라도 뉴스가 나온다면 좀 더 해설해서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